안녕하세요. 영단기 대표 강사 권호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영단기의 어떻게 보면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매달 저희가 생모의 기출이라는 문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신청을 하면 보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차후로는 유료로 구매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이제 보셨으면 여러분이 또 무슨 해설서를 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약점도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유형도 좀 아실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모의고사에 관련된 해설 강의를 좀 준비를 했고요. 좀 어떤 장점이 좀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이 보시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으니까 먼저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또 본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제 많이 아실 텐데요. 저희 이제 영단기 최신 생모의 기출 모의고사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모의고사는 사실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시험 직전에 뭘 하면 가장 좋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강조 드리는 게 이제 뭐 제 상담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시험하고 가장 유사한 형태의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보고 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험이라는 게 이제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2시간 사이에 많은 변수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좀 강해지려면 그러니까 시험 외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시간 뭐 배분이 가장 대표적일 텐데 그거는 가장 좋은 게 역시 실전 같은 연습을 가장 많이 하시는 거고요. 이왕 하실 거면 최신에 나왔던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좋은 문제를 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서점에서 사시는 책들은 이게 책이 정제가 돼서 나오려면 기간이 필요하니까 뭐 편집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니까 보통 뭐 올해 문제집이 새로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은 작년 문제의 어떤 경향들을 띠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토익이 이제 요즘은 한 달에 2번씩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 유형 자체가 조금씩이긴 하나 계속 최신 경향들이 바뀐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적화된 모의고사가 저희 최신 생모의 기출 모의고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트렌디하다라는 게 결국 가장 최근에 문제의 어떤 경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기존의 어떤 교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가장 최신 문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가장 트렌디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고요. 그래서 꼭 제 해설 강의를 또 안 들으신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직전 시험 경향. 이건 맞아요. 제가 이제 어떤 그 촬영을 할 때 이렇게 문제를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 이제 좀 보고 이제 촬영을 하는데 정말 이 생모의 기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바로 진짜 직전에 촬영하기 직전에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감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문제들이 만들어지긴 하겠지만 굉장히 바로 전에 제가 봤던 문제들도 모의고사에서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바로 직전 시험 경향까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문제지를 여러분들이 만난다는 건 실전 말고는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전을 계속 보실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퀄리티는 좋다. 그러니까 문제가 좋다 나쁘다의 가장 기준은 토익 문제하고 얼만큼 근접해 있느냐. 결국 그 문제 자체의 어떤 퀄리티를 따진다기보다는 토익 문제들 중에서도 문제 퀄리티가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별로인 것도 있겠죠. 근데 가장 토익스러운 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기준으로 본다면 이 모의고사가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컨텐츠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하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보셔도 RC 문제 같은 건 논란이 되는 문제가 있고요. 선생님들이 봤을 때도 와, 요거 아니면 요건데 학생들이 조금 구분하기 힘들 것 같아. 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좀 약간 낚시형의 문제들도 있고요. 뭐 이런 걸 내 하는 것들도 토익이 있거든요. 결국 토익이라는 게 정말 정제가 된 문제들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그대로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 푸시다 보면 A하고 B가 좀 너무 비슷한데 이런 것도 있을 건데 그게 결국 토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거의 99.9% 반영한 그런 모의고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좀 토익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이제 시험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내가 봤던 문제가 여기 또 나오네 또는 지난 시험에 봤던 게 여기 그대로 나와 있네 하는 것들도 꽤 많이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시험 직전에는 역시 모의고사만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론도 하셔야 되고 사실 문제도 푸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죠. 이론을 하고
그다음에 유형별로 문제를 보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실전 모의고사인데 근데 꼭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문제거든요. 이론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또는 뭐 명사면 명사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점수대 관계없이 어쨌든 시험 직전에는 실전 문제를 많이 푸시는 게 좋습니다. 비록 뭐 반타작을 한다 하더라도 유형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조금 기간이 있을 때 보셔야 되고 실제로 시험이 바로 직전이다 하실 때는 모의고사를 반드시 한 번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잘하시는 분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토익 경험이 없는 분들이 더더욱 토익에 대한 경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레벨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꼭 이거 들어도 되나 무조건 들으셔야 되고 풀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마지막 이제 해설 강의가 어떻게 보면 금상첨화겠죠. 왜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문제를 뭐 1000개, 2000개를 풀어 보셔도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걸로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최신 유형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풀이법 이런 것들을 개인이 정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해설을 본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해설이 나올 뿐이지 뭔가 이제 최적화된 어떤 설명이라든가 그러니까 계속 시험을 보신 어떤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해주는 어떤 그런 강의하고는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뭐 이번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같은 거 보실 때 모든 문항을 다 해설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들, 특히 잘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는 것들은 약점 보완이 될 것 같아요. 강의를 듣다 보면 왜냐하면 맥을 좀 짚어줄 수가 있으니까 꼭 그 해당 문제에 대한 해설이 아니더라도 왜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되고 또 이런 유형들이 요즘 잘 나오는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다른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지는 조금 토익 전문가들이 짚어주는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아서 이번 강의도 무조건 여러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시험 보신 김에 뭐 쉬운 것들이야 패스한다 하더라도 좀 중요한 것들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꼭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실력이라는 게 쌓일 것 같아서 보통 이제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실력이 잘 안 발현이 되는 그러니까 발휘가 되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좀 리뷰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문제는 많이 풀어서 문제가 눈에 있긴 하나 그게 약간 응용이 돼서 나오거나 꼬여 나오면 해결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복습을 통해서 탄탄한 복습을 통해서 한번 또 제 강의를 듣고 또 한 번 더 봐야겠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좀 서너 단계를 거쳐서 좀 여러 번 것으로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문제 풀고 강의 듣고 또 내가 한 번 더 보고 또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틀린 문제 위주로 보고 이렇게 하시면 뭐 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험이란 건 결국 내가 풀어봤던 유형이 나와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유형들이 좀 머릿속에 각인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모의 기출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한 어떤 오리엔테이션이었다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꼭 우리 모의고사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RC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아셔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또 해설 강의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RC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일반적인 거긴 하지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전략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펄5는 30문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RC는 결국 6, 7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을 하고 푸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건 펄5에서 줄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선생님들이 말하는 2초, 3초짜리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얘네들도 해석하는 문제가 있긴 하나 그럼 결국 펄3는 정확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조금 6, 7, 특히 7을 위한 시간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이 유형을 더 철저하게 정리하셔서 빠르게 풀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첫 번째 일단 유형을 좀 파악하자는 얘기죠. 무작정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푸는 건 물론 읽고 푸는 게 매우 정확하긴 합니다만 이게 읽어 푼다는 건 결국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결국 펄7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펄5는 너무 잘 풀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펄7 20개를 못 풀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문제 보기를 좀 보고 유형을 먼저 파악하세요. 많이 아시다시피 해석하고 푸는 문제인지 아니면 유형으로 푸는 문제인지 아니면 수거 문제인지는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처음 토익을 하시는 분들은 보기를 항상 먼저 보는 습관을 기르시고요. 그 다음 빈칸, 그 다음에 몰랐을 때 전체도 아니죠. 앞뒤를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무조건 전체부터 보고 들어가시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문제 자체가 똑같은 품사인데 단어가 틀리다 그러면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똑같은 모양인데 어미가 틀리다 그러면 품사 문제나 문법 문제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걸 떠나서 각각의 문제 어떻게 보면 문법 포인트마다 주요 문제의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눈여겨보시면 빠르게 판단이 가능하실 거고, 선생님이 요즘 제일 밀고 있는 건 수거입니다. 그러니까 수거라는 게 진짜 무슨 수거가 아니라 좀 덩어리로 암기를 하시면 솔직히 이 두 문제가 완전 해결이 되거든요. 네이티브는 이렇게 풀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뭐 주격 조사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뭐 철수 갑자기 합니다. 는인지 은인지 뭐 철수인지 이런 걸 물어보면 이거 뭐 있겠죠, 문법이. 근데 우리 같은 네이티브는 그냥 어떻게 풀어? 철수는 좋아, 철수은 이상해, 철수이 이상해,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법칙이 있다기보다는 이걸 덩어리로 외워놨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대부분의 네이티브들이 토익 문제를 던져주면 그렇게 풉니다. 그리고 문법을 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넣어보고요, 이거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논란이 되는 문제를 제가 아는 어떤 그 네이티브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설명을 못해요. 근데 답은 정확하게 찍습니다.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C인데 C야. 근데 왜? 그냥 C야.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덩어리로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사하고 같이 쓰이는 전치사라던가 뭐 이런 거 있죠. 유명한 전명구들, 이런 것들은 통으로 외워두시면 매우 유리하죠. 그 다음에 빈칸 앞뒤를 모두 보는 게 필요한 게, 너무 빨리 푸는 것도 능사가 아닌 게 요즘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제 비동사 뒤에 밑줄이면 다들 이제 형용사입니다 라고 많이 배우시지만, 형용사를 오히려 뒤에 깔고 여기는 부사가 들어가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여기 이미 형용사가 있으니까 꾸며주는 부사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앞뒤를 봐야 돼요. 이게 비동사라고 무조건 형용사가 아니라 뒤에 뭐가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야지, 뭐 관사 뒤에 명사다 그래서 명사만 찾을 게 아니라 뒤에 명사가 있으면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앞뒤를 다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오답속어법 잘 쓰세요. 꼭 A가 정답인 거 안 밝히셔도 됩니다. 시험은 왠지를 물어보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 A, B, C가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D 이것도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많이 풀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게 답은 아니지만 나머지 건 너무 아니다,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고, 제가 드리는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조언은 모르는 문제는 버리세요. 그러니까 해석 문제인데 A, B, C, D의 단어를 몰라요. 그럼 그건 버리셔야지. 다른 거 다 해석해봐야 넣으면 결국 모른단 말이에요. 해석이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 파악을 너무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점수대가 낮은 분들. 그러니까 무작정 풀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버리는 것도 방법이라서 과감하게 잘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살생부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그러니까 200문제를 다 안 풀어도 돼요. 그러니까 점수대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거에 시간 투자하셔야 되기 때문에 버리는 것도 저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강조해요. 물론 여러분이 900 이상을 노린다 그러면 버리시면 안 되겠지만 800점대까지도 중간에 버리면 더 도움이 되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6로 갑니다. 요즘 많이 어려워졌죠, 6가. 6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5, 7의 중간 정도 되니까. 그래서 지문의 문맥은 파악하시는 게 좋아서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장 삽입 유형 때문에 어쨌든 다 읽어보시긴 하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물론 아주 세부적인 건 버린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독해 때 좀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 스키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파악하지만 중간중간에 쓸데없는 건 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리 라인을 일단 파악해야 돼요. 이게 어떤 글이지? 그걸 알면 문제 풀기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읽을 때 중요한 건 이제 빈칸을 만나게 되면 속도를 좀 줄이셔야겠죠. 스탑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초반을 보라는 건 주제 파악을 좀 하라는 거고요. 제목 같은 거 보고, 더 중요한 건 빈칸의 앞뒤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펄6의 특징이 꼭 앞뒤가 아니더라도 저 멀리에서 힌트가 뜨는 경우도 있죠. 뭐 시제 같은 문제들은 여기 뭐 5월 5일을 주고 여기 뭐 5월 6일이 되면 미래 시제가 되죠. 다음 날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펄5하고는 틀리게 그 문장 안에서가 아니라 지문 전체적으로도 힌트를 떨궈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뒤뿐만 아니라 그 앞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시야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문장 삽입은 좀 어렵죠. 그러니까 문장 4개를 갖고 넣어봐야 되긴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마지막에 푸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보기가 OX를 할 적에 꼭
꼭 그 문장의 전후가 아니더라도 아예 지문의 내용하고 안 맞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다른 문제 3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해석하실 거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갖고 푸시면 더 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게 첫 번째 문제로 나왔다 하더라도 4번째 푸는 게 좋겠죠.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마지막 뭐 연결어, 지시어, 대명사, 시제 이런 건 제가 수업 때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특히 이제 접속 부사 문제 같은 게 많이 나오죠. 해석을 시키려고. 그러나가 맞는지, 그래서가 맞는지, 게다가가 맞는지 뭐 이런 거. 그다음 지시어들. 그러니까 this, that 이런 거 보고 앞에 문장을 추론한다던가 이런 거 많이 나오고요. 대명사 문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 받는 것이므로 그 해당 문장이 아니라 앞에 있는 문장에서 어떤 걸 받는지를 갖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런 문장 삽입에서도 충분히 힌트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시제 역시나 그 문장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위에 날짜를 준다던가 아래쪽에 날짜 이런 걸 통해서 다른 문장에서 힌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시제 문제는 미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몰랐을 땐 찍으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제 마의 세븐인데 세븐은 결국 시간 싸움인 것 같고요. 절대적인 시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리 빨리 풀어도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 중에 시간 단축 기술 독해라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리 기술을 짜내도 결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얘기죠. 제 생각에는 최소 45분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50분 정도는 돼야 조금 여유 있게 풀 수 있고 그럼 그렇게 된다면 75분 중에 5분을 마킹으로 뺀다면 70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50분을 확보하려면 최소한 5, 6에서 어떻게 20분은 끝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 10분 10분 끝내든 요걸 더 빨리 끝내 요걸 더 주든 어쨌든 7 들어가기 전에 시간을 20분 이상 소비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50분을 확보하느냐 싸움인 것 같고요.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독해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문제 유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문을 먼저 읽고 푸는 스타일이시던 문제를 먼저 보고 역으로 올라가는 스타일이던 간에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는 알아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노려 읽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것이라 그러니까 문제들에 따라서 전체 지문을 다 봐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진위 확인이나 추론 문제.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아야 이걸 다 읽고 풀 건지 아니면 솔직히 세부사항 문제인데 뭐 한 싱글에서 문제 2개 나왔다 그러면 그걸 다 읽고 풀면 너무 아까운 거죠. 그건 딱 노려서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세부사항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이제 스캐닝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내가 문제 유형을 좀 안다면 시간 트러블에 걸렸을 때도 조금 더 세부사항 문제 같은 건 빨리빨리 키워드로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의로 요거 풀고 요거 넘기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없었을 때도 확실하게 잡고 빨리 잡을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유형들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제 찾는 문제. 뭐 예를 들면 동의어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뭐 1, 2, 3, 4 주어진 문장 느낌.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법 정도는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아서 이렇게 랜덤으로 막 문제를 푸는 게 좋긴 하나 그 전에 독해도 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강의를 한번 듣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스키밍, 스캐닝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스키밍은 내용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긴 읽는데 이게 주제가 뭐지? 어떤 내용이지? 이렇게 보는 게 스캐닝이고 스캐닝은 정말 말 그대로 뭐 영업시간이 언젠가 그러면 거의 맨 마지막에 영업시간 나오니까 전체 지문 안 보고 바로 마지막으로 가서 시간 나와 있는 부분을 확인하는 게 스캐닝인데 스키밍 문제가 훨씬 많긴 합니다만 여전히 스캐닝 문제가 30% 이상은 나옵니다. 결국은 노려서 풀고 키워드로 푸는 것들이 아직은 유효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좀 줄이자는 얘기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 읽고 풀어서는 50분 안에도 풀기가 힘듭니다. 아주 잘하시는 분들 빼고는. 마지막 진위, 확인, 뭐 인디케이트 문제 이런 거죠. 추론, 뭐 suggest about이나 infer나 이런 거. 문장 넣기 1, 2, 3, 4. 그다음 연계 문제, 더블이나 트리플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많이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다가 추론인데 너무 긴 거야 보기가. 이런 거는 좀 제끼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200번까지 다 푼 다음에 다시 오셔서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잘못 빠졌다가는 뒤쪽으로 쉬운 지문 놓치실 수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더블, 트리플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더 어려운 건 싱글의 4문제짜리일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의외로 연계 문제를 제외한
더블 트리플 문제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 없어 못 푸는 건 너무 억울한 거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 또 뭐 기사문 같은 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제껴놨다가 200번까지 풀고 다시 와서 보셔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이게 독해를 순서대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걸 뒤로 빼는 것도 요령이 될 거고요. 일단 복습,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제일 하고 싶은 말은 독해는 결국 정독을 하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습할 때.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꼼꼼히 보시고 정독이 되는 사람들이 스키밍이나 스캐닝 같은 기법도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게 전혀 안 되는 분들이 그냥 무조건 빨리 읽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차근차근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게 단어도 외우고 배경식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전체 지문에서 이 정도만 읽고 푼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운데를 읽어주셔야 다음번에 비슷한 게 나왔을 때 훨씬 답이 나오는 위치를 잘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다음번에 갈 때 탁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늘 모토로 삼고 있는 게 있죠. 공부는 좀 곰처럼 하시고 시험장 가서는 좀 여우처럼 푸셔야 되는데 반대로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곰처럼 다 읽고 풀고 공부할 때도 이건 안 나올 거야. 그리고 막 틀린 것만 보시고 여우처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것만 살짝 반대가 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OT가 조금 길게 한 게 아까 이제 모의고사에 대한 OT는 좀 짧았지만 뒤에 이제 기본적인 설명들을 좀 해드리느라 조금 길어졌고요. 이제 100문제 제가 하나하나 다 풀어드릴 건데 문제 풀면서 유형 좀 짚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답이다가 아니라 이건 이런 유형으로 나온다. 이건 뭐 1년에 한두 번 나와. 이건 매달 나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보기 중에 이런 거는 니네들이 좀 어려워할 거야. 이런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안 되는 건지 이런 이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세븐에서 시간 줄이는 거 이거 좀 해드릴 건데 그러니까 선생님 주특기가 요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시간을 세이브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 공부야 다 하는 거지만 이제 문제 유형을 통해서 어디쯤에서 어떤 답이 있을지를 조금 알게 되면 아마 이 한 세트의 강의만 들으셔도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느실 것 같아서 저는 막 문제를 3,4천 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일정한 수준의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실력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 듣고 실력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선생님 학습 질문란이 따로 있어요. 커뮤니티에 거기에 이제 질문 주시고 그다음에 뭐 커리큘럼이라던가 공부 방법이라던가 제가 이제 LC, RC, 독해 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든 좋습니다. 여러분 고민되는 거 있으면 질문 주시면 꼭 제 수업을 안 듣는다 하더라도 제가 상세히 기꺼이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통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성적 따낼 수 있도록 제가 100%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수업이든 우리 모의고사 해설 강의든 또 제가 라이브 강의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스터디 이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페이지 들어오셔서 와 이게 도움이 되겠구나 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하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덜 외롭고 더 효과도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토익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윈윈하는 그런 공부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 드릴 거고요. 저희는 본 강의 때 뵐 건데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거고 매일매일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절대 영어는 노력이 배반하지 않습니다. 수학은 배반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는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 꾸준함 이런 반복이 된다면 언어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영어는 조금만 여러분 신경 써주시면 누구나 목표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까요? 화이팅!